ここからの進行役は 이제 DAT ファカルティフェ 진행 ローで 역할은 慶応義 DAT 塾大学 파컬티 総合政 페로이며 策学部教授 개호대학교 の中村真紀子先生が務め 종합정책학부 ます。 교수이신 それでは 나카무라 中村 마키코 先生どうぞよろしくお 선생님께서 願いいたします。 맡으시겠습니다. ご紹介いただきました慶応義塾大学総合 방금 政策学部の 소개받은 中村でございま 개호대학 す。それではただいまからセッ 정책학부의 ション2の方を始めさせ 나카무로입니다. ていただ 그러면 きたいという 세션 ふうに思います。セッ 1을 ション1ですね。 세션 すいません 1을 セッション 시작하겠습니다. 次のプレゼンテーションはソウルナショナルユニバーシティのプロフェッサーヒョン・ジョン先生お願いいたします。 정혁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정혁입니다. 시간이 짧아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제가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먼저 제 연구 관심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경제 성장하고 불평등 간의 이제 관계에 주로 관심이 있는데 이전에는 이제 금융이나 그 인적 자본 쪽 현상에 관심이 있다가 지금 현재 실제로 앞으로 지속 가능 발전 관점에서 앞으로 경제 성장과 불평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그 두 가지 어젠다가 기후 위기하고 인구 위기라는 의식을 갖게 돼서 그 중에서 특히 그 인구 위기에 관련돼서 그 양성평등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돼서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이 연구에서의 그 핵심 프라이어는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그 ESG라고 불리는 어떤 매니지먼트 프랙티스나 아니면은 양성평등 문제가 실상 기업 내에서의 사람과 사람, 그러니까 이코노믹 에이전트 간에 그리고 또는 그 사람들과의 자연 간에 연결을 보다 낮게 해주는 프랙티스인 것이 분명한데 그렇다면은 이게 기업에 미치는 영향도 실질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실상은 양성평등에 관해서는 불평등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또 뭐 ESG 같은 그 경영 그 프랙티스는 기업 측에서 굉장히 그 채택하는 것을 이제 저항을 많이 하는 상황인데 이것이 과연 왜 그런 걸까? 기업들이 과연 이제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 아니면은 기업이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닌데 그것들을 모르고 있어서 그러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이 그 연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기업 입장에서 이것이 인센티브 컴패터블 하다면 실제로 정책 입장에서 정부나 어떤 사회의 많은 여러 단체에서 이것에 대한 정책 이니셔티브를 쥐고 가는 것도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만 기업 내에서 스스로 이에 대한 리폼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인센티브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더 강력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이 페이퍼에서 하려고 하는 거는 실제로 이 분야에 대한 뭐 ESG나 양성평등 쪽에서의 연구들이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있긴 한데 기업 데이터를 직접 써서 한 연구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많은 연구들이 특히 이제 양성평등 쪽에서 보면은 주로 양성평등이 기업의 그 이윤이나 아니면은 그 시장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의 대부분이 시니어 레벨이나 아니면 CEO의 임원들의 여성 비중이 높을 때 어떻게 되는가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데이터의 제약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 이제 한국에는 굉장히 재미있는 그 데이터셋이 있는데 이게 이제 외감 데이터라는 그 데이터거든요. 이 외감 데이터는 뭐냐면은 실제로 이제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이나 아니면은 그 고용 종업원이 100명이 넘는 이 두 가지 기준이 만족되는 거는 실제로 외부 감사를 받아야 돼서 그 외부 감사 보고서를 그 증권이나 선물위원회에 낸다거나 그리고 금융감독위원회에서는 그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DB화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어블리게이션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굉장히 많은 좋은 기업 데이터들이 실제로 그 재무제표와 손익계산서를 다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이게 과연 이런 양성평등이나 그 ESG 관련된 프랙티스들이 실제로 기업의 이윤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있을지를 할 때
이런 기업의 파이낸셜 플로우에 대한 컨트롤을 하지 않고서 하는 연구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포함을 할 수 있다는 게 이제 큰 장점이고,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또 이제 그 외감 데이터에서의 그 보고 사항 중에 하나가 임플로이먼트나 아니면은 그 페이먼트의 젠더 컴포지션, 그리고 정규직 비정규직, 그리고 그 이규제큐티브 난 이규제큐티브로 나눠서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양성평등에 관련돼 있는 젠더갭 지수를 이제 생성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레피니티브라는 글로벌 펌 레벨 그 데이터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그 개별 기업 데이터하고 이 외감 데이터가 당연히 코드가 다른데, 이 코드를 매칭시키는 작업을 통해서 두 개의 완전히 다른 쪽의 두 리터러처에 있는 데이터를 연결시킴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이에 관한 좀 컴프레hensive한 그 실증 연구를 해보기 위해서 일단 두 데이터를 합쳐서 이제 보게 됐는데, 놀랍게도 기존에 있는 그 ESG 데이터에서 이제 employment opportunity라든가 diversity 같은 게 이제 S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 많은 양성평등 지수가 없습니다. 한국의 ESG 데이터가 고유한 ESG 데이터가 또 있거든요. 거기는 많이 있는데 글로벌 ESG 데이터에는 이제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각각의 역할이 얼마나 있을까를 좀 따로 알아보고 싶다 해서 본 것이고, 먼저 그 ESG의 그 트렌드를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전 세계에서 그 ESG 트렌드는 늘어나고 있고요. 여기 붉은 파란색이 이제 한국이고, 맨 위에 있는 게 독일이고, 맨 밑에서 급격히 올라오고 있는 게 이제 싱가포르이고, 그리고 이제 그 B 패널에 있는 게 이제 ESG를 이제 각각 ESG 각각의 컴포넌트로 이제 나눴는데, 일단 그 좋아지고 있는 트렌드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한국 기업들에 있는 평균 이윤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죠. 이윤율이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은 경제가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인데, 한 가지 또 주목할 만한 것은 아직 한국 경제는 실질 임금이 성장하는 경제입니다. 많은 경우에 이제 미국이나 이제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실질 임금이 정체가 되는 시기에 이미 진입이 되어 있는데, 한국은 아직 실질 임금이 늘어나는 경제이고, 이게 제가 보는 그 네 가지 젠더 갭 메저를 이제 볼 겁니다. 하나가 이제 웨이지 갭이고요, relative wage죠, 남녀 간에. 또 다른 하나가 이제 job excess 갭이라고 제가 부르는 게 실제로 이제 그 여성의 노동 인구 비용이 각 기업마다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work quality 갭이라고 한 거는 regular worker, 그러니까 정규직의 남녀 간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가 세 번째 젠더 갭 메저고요. 네 번째가 제가 리텐션 갭이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남녀 간의 그 테뉴어 기간이 많이 다릅니다. 여기 보시면은 대체로 한 80%에서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 여성 노동자의 리텐션 레이트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남자에 비해서.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오늘 강조를 하고 싶은데, 이 네 개가 어떤 메저에 의해서도 한국에서는 양성평등이 올라가고 있는 것은 보입니다.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윤율은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그리게이트 트렌드에서 봐서는 이게 반대로 작용하는 건가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이 양성평등이나 ESG가 기업의 이윤율에 미치는 영향은 이런 타임 트렌드에서 제너레이트 되는 게 아니라 그 크로스 펌 간의 차이에 의해서 된다는 걸 이제 알 수 있고요. 시간 관계상 먼저 제가 결과를 먼저 보여드리면, 먼저 여러 가지 그 기업에 있는 그 생산위에 관련된 거거나 뭐 사이즈나 히스토리나 아니면 생산성, 그리고 이런 그 파이낸셜 플로우 변수들을 컨트롤을 안 하면 ESG 효과가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양성평등 효과는 그래도 이제 나오는 편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다 컨트롤을 했을 때 어떤 변수를 설명할 건가? 제가 아까 보여드린 프로핏 레이트이 이제 두 개가 있었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에비타라고 부르는 게, 이 에비타가 실제로 기업들이 의사 결정할 때 제일 많이 보는 이윤율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그 썬 코스트는 빼고 실제로
매출액에서 생산 비용이나 매니지먼트 코스트를 뺀 거를 이제 레버뉴로 나눈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퍼레이션 그 프로덕티비티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하나가 이제 오퍼레이션 프로핏이라고 제가 이제 레이블을 하는 이게 영업이익이거든요. 이 영업이익은 이런 성 코스트까지 다 이제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ESG나 양성평등의 진보가 기업의 이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느냐를 봤을 땐 두 이윤을 제가 이제 다 볼 겁니다. 보시면 근데 한 가지 여기에 그 외감 기업 중에서도 이제 제가 이제 상장 기업을 주로 볼 건데 상장 기업 중에서도 ESG를 리포트하는 기업은 한 130에서 160개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ESG를 리포트하는 기업하고 리포트하지 않는 기업 간의 체계적인 차이가 이제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셀렉션 효과를 컨트롤을 하고 봤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제 주로 초점을 맞춰 보면은 제가 이제 모델 M6라고 하는 것만 먼저 그 초점을 맞춰 보겠습니다. 그 ESG 그 애그리게이트 스코어가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여성의 노동자가 아까 제가 job access gap이라고 부른 요게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기업 이윤은 늘어나게 됩니다. 또 하나는 relative tenure, 그러니까 retention rate이 여성 노동자의 retention rate이 올라가면 굉장히 강하게 기업의 이윤이 올라갑니다. 줄지 않아요. 근데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근데 정규직 노동자만 봤을 때 정규직 노동자의 남녀 간의 비중을 보면은 이거는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성 노동자에 대한 기업 내에서의 어떤 양성평등을 증진시키는 데 있을 때 텐션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전체로 봤을 때는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데 그 긍정적인 효과는 아마도 앞서서 그 기조연설 때 지적했던 그 비정규직의 여성 노동자들이 조금 더 많은 거랑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규직만 봤을 때는 그것이 기업 이윤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서 두 그 within firm 내에서의 듀얼 레이버 마켓이 뭔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마지막 변수 그러니까 리텐션 레이트는 어떻게 해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는 것이 보이는 게 뭐 S만 컨트롤하고 G만 컨트롤하고 해도 그렇고 오퍼레이션 프로핏을 봐도 그렇고 그 에비타 레이트를 봐도 그렇고 제가 시가총액도 변수도 봤거든요. 그거를 봐도 그렇고 굉장히 강력한 그 실총은 아무래도 이제 그 장기적인 기업 가치를 한다면은 에비타 같은 경우에는 단기 수익률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둘 다의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ESG 자체가 ESG를 보고하는 기업 내에서에도 그 인다주니티 바이어스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인다주니티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IB 에스티메이션을 토빗으로 이제 해보면 그 다음에 했을 때도 그러면 흥미롭게도 ESG 효과는 훨씬 더 강화가 되고요. 이때는 테뉴어 리텐션 레이트 효과는 그대로 남는데 relative wage 효과가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임금 갭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그 토빗 IB를 쓰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거를 봤을 때 이게 그 요약한 표고요. 이걸 봤을 때 단순히 기존 리터러처에 있는 CEO 레벨에서의 그 여성 임원 늘리는 효과만이 어떤 기업의 이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에 있는 그 직장 전체에 여성의 어떤 그 역할을 늘리는 것에 대한 굉장히 큰 역할이 있는데 이게 펌의 기업 자체 스스로의 인센티브하고 컴패터블하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발견인 것 같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그 재무제표에 있는 여러 가지 금융 변수들을 다 컨트롤했을 때에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기업 문화나 아니면 기업의 매니지먼트 프랙티스를 바꾸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경우에 실제로 외부적인 정책에 의해서 그것을 인포스하는 것보다는 더 효과가 있을 텐데 기업에서 과연 이제 이걸 알고 있을까? 제가 알고 있는 한 어쨌든 한국 경우에는 이런 연구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모르고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사실상 이제 패러독스입니다. 양성평등을 늘리면 기업의 이윤이 느는데 여전히 그 양성평등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이것이 왜 그럴까? 이게 제가 시카고에서 공부할 때 그 베커 선생님이 한 굉장히 재미있는 디스크리미네이션에 대한 그 수업 시간에 얘기가 있는데 디스크리미네이션을 계속 지속하면은 실제로 시장이 구축할 거다. 그거는
그러니까 마켓이 크라우드한 할 거다라는 저희가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가능성이 이제 보이는 거죠. 근데 이것이 과연 이것이 다일까? 그럴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이제 프로핏 관점에서 이윤 관점에서 본 것이고 실제로 이게 preference based discrimination이 있는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런 양성 불평등이 남아 있을 수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정책 영역이 또 분명히 있는 것 같아서 둘 다가 중요하지만 기업의 어떤 인센티브 컴패터빌리티를 고려를 하고 기업에서부터의 개혁을 시작하는 어떤 그 무브먼트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그리고 먹힐 거다라는 게 이제 제가 내린 마지막 결론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それでは3番目のスピーカーで山口 그러면 이번에는 도쿄대학교의 그 야마구치 신타로 교수님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쿄대학 야마구치 신타로입니다. 저는 육아 페널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들어본 적이 있는 그런 그 단어일 수도 있는데요. 일반인들에게 그 육아 페널티라고 하면 그 육아의 그 어떤 부분이 안 좋은가라는 그런 오해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특히 여성들 사이에서 현저하게 볼 수 있는데 아이가 태어남으로써 노동 소득이 대폭적으로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페널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과학에서는 그 공통적으로 경제학도 사회학도 이러한 현상을 널리 그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육아 페널티 이렇게 키치한 그 명칭을 부여줌으로써 문제 의식을 가져달라는 것이 그런 생각이 사회 학자들 사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러한 문제에 주목을 하느냐라는 건데요. 원래 남녀 간의 임금 격차는 그 어느 나라든 큽니다. 일본에서는 특히 큽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분석들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요인들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특히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이 그 차일드 페널티, 육아 페널티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그 연구는 그 교육이라던가 노동시장에 있어서 그 경향 연수의 차이가 주목을 받았었는데 최근에는 그러한 주목은 좀 떨어졌고 여성 교육은 거의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여성이 더 남성보다 교육 수준이 높다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큰 남녀 간의 임금 격차가 있습니다. 그 요인으로서 출산과 관련되는 현상에 지금 주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에서는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 그 엄마 측의 그 노동 공급 노동 행동, 아이가 태어나면 파트타임으로 옮긴다라던가 집안일 노동이 많아진다라던가 공급 측에 그 주목을 함으로써 분석을 했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데이터를 쉽게 입수를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가계 데이터, 노동자 개인 데이터는 매우 그 취급하기가 좋죠. 그런데 분석이 아직까지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은 기업 측의 요인입니다. 기업에서의 그 승진 아니면 평가의 정확도 그 제대로 제도화가 되어 있지 않아도 회사 내 관행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주목은 아직까지 충분하지 않았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어떤 일본 국내의 그 대형 제조업 회사에서 인사 데이터를 제공받았습니다. 이 차일드 페널티가 발생할 때 어떤 그 변화가 조직 내에서 발생을 하는지 이 부분에 주목을 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 연구는 어떤 부분이 좋은 부분이냐면 데이터가 아주 훌륭하다라는 것입니다. 2013년부터 2014년까지 12년치의 그 데이터를 공급받았습니다. 다양한 데이터를 종업원들의 그 아이디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키가 되는 정보는 그 급여 지불 명세 기록이 있습니다.
이 안에는 기본급, 연령급 여러 가지 수당들이 있는데요. 27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으면 어떤 명목으로 누구에게 얼마나 임금이 지불이 되었는지 그것을 투명성 높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지불의 근거가 되는 데이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동시간, 그 잔업시간, 야근, 주말 근무 수당 이런 것도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짧은 노동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기본급에서 빼는 그런 그 임금이 있습니다. 그것도 반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임원 그 수당이라던가 그리고 1년에 한 번 인사평가가 있는데 그 기록도 알 수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연령이라던가 학력도 알 수 있고요. 이 데이터는 기업 인사 데이터와 함께 재미있는 부분은 아이의 정보, 자녀의 정보도 알 수 있습니다. 아이가 몇 년 몇 월에 태어났다라는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다양한 그 연구팀이 그 인사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는 있지만 의외로 종업원 본인 이외의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의 장점은 아이가 태어난 타이밍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석들이 가능해졌다는 것이 이번 연구의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정한 기업으로부터 그 데이터를 받았기 때문에 어떤 기업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4,000명의 그 종업원이 있는 회사고요. 대형 제조업 회사입니다. 전형적인 패턴 이라고 할 수 있죠. 일하기 좋은 회사다라고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는요. 그리고 이직률은 그 1년에 4% 정도고 그리고 거의 대부분 20대의 그 종업원이 이직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있는 30대는 그 연율 1%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난 후 어떻게 해서 이 회사 내에서 커리어를 스텝업 시키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일하기 좋은 회사라고 어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엄마들이 일할 때 일도 가정도 양립을 할 수가 있다. 이런 회사를 지향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회사 내에 그 어린이집이 있고 그리고 그 단축 근무 제도가 아주 좋은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한편 이 회사의 과제는요. 남녀 간의 임금 격차가 30%입니다. 전국 평균보다 조금 높고요. 그리고 그 관리직 비율이 여성이 8%입니다. 그래서 제조업의 그 국가 평균하고 비슷한 레벨인데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그 낮은 수준입니다. 왜 이러한 기업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지를 말씀드리면 보통 남녀 간의 임금 격차가 크다고 했을 때 가족 지원 대책이 확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이 회사를 보면 오히려 가족 지원책은 법정 이상으로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것일까? 그래서 그런 것일까? 남녀 간의 격차가 이 회사에서는 상당히 큽니다. 그것은 뭔가 인사면의 그 제도와 관행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먼저 차일드 페널티에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아이를 가진 그 남성도 있고 아이가 없는 사람과 아이가 있는 사람의 임금 추이를 봅니다. 먼저 보시는 부분은 그 빨간 부분인데요. 여성입니다. 아이가 없을 경우에는 순조롭게 계속해서 급여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아이를 가지게 되면 0은 그 첫 애가 탄생했을 때인데요. 이 타이밍에서 크게 급여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회복이 되는데 둘째가 태어나기도 하고 다시 한번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조금씩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난 후 15년이 지났을 때 많은 기간이 지났어도 완전하게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성의 전형적인 그 차일드 페널티입니다. 남성을 한편 보면 아기가 없어도 있어도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이를 가지면 가족 수당이 있습니다. 이 회사에는 그 가족 수당이 있어요. 뭐 부양 수당이죠. 일본의 그 대부분의 그 기업들에 있는데요. 그거는 그 남성들에게 지불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난 순간 남성은 페널티가 아니라 프리미엄이 되는 거죠. 급여가 올라갑니다. 결과 남녀 간의 임금 격차가 더 커진다. 이것이 이 회사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급여 명세 그 27개 항목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가운데 보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과 관련되는 부분. 타임이라는 부분입니다. 파란색. 이거는 그 야근 수당, 주말 근무 수당, 아니면 그 짧은 그 단축 노동, 그게 그 때문에 그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빨간 부분은 그 직위 수당입니다. 세 번째 녹색은 이것은 각종 수당인데요. 거의 대부분이 부양 수당입니다. 이거를 보시면 이 도표가 나타내고 있는 부분은 아이가 태어난 후 차일드 페널티의 그 내역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그 급여 명세를 보면서 분해를 해봤습니다. 그 결과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거의 파란색입니다. 즉 노동 시간의 차이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그 단축 근무를 하기 때문에 급여가 떨어지고 그리고 남성과는 달리 여성은 잔업을 야간 근무를 하지 않게 되어서 야근 수당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큰 결과, 그 큰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녹색 부분을 보시면 그 남녀 간의 임금 격차의 그 대부분의 그 이유가 그 시간 그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을 보시면 180개월입니다. 15년이 지나면 시간도 크지만 최대의 요인은 지위 수당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이가 태어난 후 얼마 안 됐을 때는 그 노동 시간을 그 길게 하지 못하고 그리고 일하지 못하기 때문에 승진이 늦어지고 승진이 늦어지기 때문에 아이가 커서 많이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더라도 그 추적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직위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 급여 명세서에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승진은 어떻게 결정되는 것일까요? 이 회사의 데이터를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승진을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이 회사에서는 그 상사가 추천을 하면 그리고 임사부가 승인을 하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인사평가가 영향이 큽니다. 왼쪽을 보시면 이것은 평사원들입니다. 1, 2, 3, 4, 5는 그 5점 평가의 인사평가입니다. 세로가 승진 확률입니다. 1, 2, 3 이거는 그 승진 찬스가 없고 4가 되면 올라가고요. 5가 되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두 번째는 그 주임, 그 팀 리더죠. 그리고 세 번째가 그 계장급입니다. 모두 다 평가가 높아지면 승진을 쉽게 할 수가 있다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가, 이 회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노동 시간의 영향이 상당히 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평사원만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왼쪽은 세로의 인사 그 평가의 그 점수가 나와 있고 가로가 연간 노동 시간입니다. 2,000시간이 풀타임입니다. 2,000시간을 넘으면 얼마나 그 야근을 했느냐라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평사원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즉 오래 일하면 많은 좋은 평가를 받고 쉽게 승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다만 이 회사에서는 야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생산적인 것인가
를 보면 평사원은 아마 그럴 건데 한 번 리더가 되면 노동 시간이 평가가 되지 않습니다. 오른쪽은 첫 번째 직위인 그 주임, 그 팀 리더죠. 이러한 직위인데요. 여기서는 점이 없는 부분은 관측이 못했기 때문에 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십시오. 보시면은 거의 평평하거나 아니면은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직위에서는 많이 오래 일했다고 하더라도 좋은 성과를 낸다. 반드시 좋은 성과를 낸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논문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논리적으로 그 논리를 그 전개를 했는데요. 관심 있으신 그 연구자분들께서는 그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것을 알 수가 있는지를 말씀드리면 그 이 회사의 지금 시스템은 남녀 간의 그 임금 격차를 무의식 중에 크게 하는 그런 관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장시간 노동에 대한 의존이 되겠습니다. 물론 많이 일한 사람에게 많이 그 보수를 주는 것은 그 정당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보수가 그 야근 수당 추가 이렇게 금전적으로 보수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회사는 저희가 봤을 때 비효율적이다라고 느낀 부분이 그러한 사람들을 승진시킨다라는 부분입니다. 승진시키면 리더의 적성이 있으면 좋은데 오래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모두 다 리더십이 있는 건지 그거는 아니죠. 이 회사에서 리더가 되면 그 리더가 된 후에 오랫동안 일을 해도 평가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노동에 대한 보수를 급여의 추가 수당으로 지불을 해야 되고요. 승진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사원 부분에 우수한 여성이 계속해서 몸담게 됩니다. 오랫동안 일을 못하기 때문에 첫 번째 직위로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거죠. 승진을 못하는 여성들에게 있어서도 불행한 일이고요. 이와 동시에 회사에 있어서도 우수한 인재 활용에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면에서 매우 비효율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기업의 인사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물론 일본 한 개사의 사례인데요. 그런데 비슷한 과제를 안고 있는 일본 회사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형태로 기업 내 데이터를 활용해서 일본 경제를 개선하기 위한, 좋게 하기 위한 그런 지식을 쌓아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それでは4人目のプレゼンター、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번째 발표입니다. 염유식 교수님이십니다. 연세대학에서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금방 소개받은 연세대학교 염유식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국 직장에서의 성불평등을 특히나 직종 내에서의 성불평등하고 직종 간의 성불평등을 좀 나누어서 검토하려고 그러고요. 그래서 어느 것이 더 큰지, 얼마나 더 큰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발표는 케조 야마구치 선생님하고 제가 같이 공동 연구한 연구의 결과를 발표한다는 점을 좀 밝혀드리고요. 제 그 발표 순서는 크게 봐서 이렇게 4가지 정도 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직종 내 불평등 또는 직종 간 불평등 개념을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고요. 그 분석을 위해서 어떤 데이터를 사용했는지,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나왔고 그 결과에 따른 정책 함의는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종 내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같은 직종에서의 성불평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직종 간 불평등은 직종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남녀 불평등을 이야기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아까 케조 야마구치 선생님도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만약에 여성들이 주로 종사하는 직종은 평균 임금이 굉장히 낮고 남성들이 주로 종사하는 직종은 평균 임금이 높다고 하면 직종 내 불평등은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직장 간 불평등의 결과로 결국은 남녀 간의 소득 격차가 크게 발견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그러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직종 내 불평등, 직종 간 불평등을 따로 분리해서 보기로 한 것입니다. 결론을 좀 미리 말씀드리면 오늘 아사히 교수님이나 아니면 신터레 야마구치 선생님도 강조하셨던 것처럼 한국에서의 자료를 봤더니 직종 간 불평등보다는 직종 내 불평등이 훨씬 더 크고 심각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결국 관리직으로의 승진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파악이 됐고요. 자세한 사항을 이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로는 직종 간 불평등은 한국 노동 패널 10년치를 사용했고요. 직종 내 불평등은 근로 실태 조사 보고서 30년치를 사용했습니다. 직종 간 불평등을 살피려다 보니까 성별 이 직종 분리 정도를 저희가 측정해야 됐고요. 성별 직종 분리에 널리 쓰이는 덩칸 인덱스를 사용했습니다. 자세한 건 설명 안 드리겠지만 덩칸 인덱스는 0부터 1 사이의 값을 취하고요.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직종 분리가 더 많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종 분리 분석을 위해서는 직종을 보시는 것처럼 8개의 직종으로 나누었고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봐주셨으면 하는 것은 첫 번째와 두 번째입니다. 전문직 1형, 전문직 2형인데 아까 케조 야마구치 선생님도 본인의 발표에서 잠깐 설명하셨던 것처럼 전문직 1종은 주로 남성분들이 종사를 많이 하면서 굉장히 고소득 직업입니다. 의사라든가 치과 의사라든가 또는 교수라든가 거기에 비해서 전문직 2종은 주로 여성분들이 많이 종사하는 직업이고 그 직종의 평균 임금은 전문직 1형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라든가 또는 교사라든가 약사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통계적 방법으로는 케조 야마구치 선생님이 2017년에 제안하신 반사실적 분해 방법이라는 걸 썼는데요. 여기서 반사실이라 함은 실제로는 남성하고 여성 사이의 인적 자본, 즉 경력이나 학력 등의 차이가 있을 텐데 반사실적으로 남녀 사이에 인적 자본이 없다는 걸 가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디컴포지션, 즉 분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남녀 사이에 인적 자본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는 남녀 불평등이 있을 거고 사라지는 남녀 불평등이 있을 텐데 이제 사라지는 남녀 불평등은 설명이 되는 부분이고요. 반사실적 가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남는 부분이 설명 안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설명 안 되는 부분이 몇 %나 되는지를 저희가 따져서 보여드릴 것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결과인데요. 성별에 따른 직종 분리가 얼마나 됐는지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지난 10년간 일단 지금 여기 그 까만 실선으로 되어 있는 게 한국의 상황인데요. 지난 10년간 보시면 약 0.35 정도로 일정한 유형을 보이고 있고요. 최근 3년간 약간 좀 악화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분리 정도를 이제 미국이랑 비교하면 미국은 2010년도에 0.369였고 2018년도에는 0.323으로 좋아졌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직종 분리 정도를 0.35 뭐 이 정도로 따진다고 그러면 2010년에 미국보다는 좋지만 2018년에 미국보다는 나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이걸 이제 일본으로 비교하면 일본이랑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똑같은 연도는 없지만 일본의 경우를 보면 95년도에 0.34, 2005년도에는 0.43으로 도리어 굉장히 많이 악화가 됐습니다. 따라서 현재 한국의 직종 분리 정도는 2005년에 일본에 비하면
좀 더 나은 상황이 아닌가, 일본이 훨씬 더 악화되어 있지 않나라는 게 잠정적인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직종 분리를 해서 나오는 임금 격차는 얼마나 있는지를 한번 보면, 일단 실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현재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것이 직종 내에서의 남녀 임금 격차고요. 밑에 있는 삼각형이 직종 간 분리에서 나오는 남녀 임금 격차인데,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직종 간은 한 달에 약 20만 원 정도 차이가 보이고요. 직종 내에서는 약 한 달에 100만 원 정도의 차이를 보입니다. 그런데 이 100만 원 정도의 직종 내 차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녀 간의 인적 자본이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해서 설명돼서 없어지는 부분이 있을 거고, 여전히 남아있는 불평등 정도가 있는데, 여전히 남아있는 불평등 정도가 80만 원씩이나 됩니다. 80% 정도가 설명되지 않는 임금 격차로 남아 있고요. 직종 내에서는 그렇게 반사실적 분석을 하게 되면 거의 차이가 없어지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직종 간보다는 직종 내에서의 임금 격차가 훨씬 더 크고, 그 큰 격차의 80% 정도는 남녀 사이의 인적 자본의 차이로 설명할 수 없는, 아마 단순히 불평등이 아니라 불공정이나 불공평에 의한 임금 차이가 아닐까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제가 시간 관계상 일단 스킵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아마도 그렇게 직종 내에서의 불평등이 큰 이유는 오늘 여러 발표자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승진에서의 차이가 있을 텐데, 지금 보시는 그림은 이제 승진에서의 차이 중에서, 남녀 차이 중에서 반사실적 분해로 했을 때도 설명되지 않고 남는 부분이 몇 %나 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지난 30년간 한국에서 관리직으로서의 승진을 봤을 때 남녀 차이가 있을 텐데, 그렇게 관리직으로서의 승진에서의 남녀 차이 중에서 설명되지 않는, 인적 자본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은 큰 차이 없이 80% 정도나 된다는 것을 이 검은 선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관리직으로서의 승진은 인적 자본으로 설명될 수 없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고요. 단순히 이제 관리직이 아니라 좀 더 세분화해서 부장이나 아니면 계장, 과장으로 봤을 때 부장으로서의 승진 중에 설명되지 않는 부분은 관리직과 비슷하게 80%나 조금 떨어져서 70% 정도를 보이고 있고요. 계장이나 과장인 경우에는 약 50% 정도가 설명되지 않는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 이걸 이제 일본이랑 비교한다고 보면, 일본은 자료가 계속 많지 않아서 이제 2009년에 한 시점에서 저희가 계산한 게 있는데, 2009년에 계산한 걸로 보면 한국의 계장이나 과장에 해당하는 일본의 카카리초나 카초 같은 경우에는 그 카카리초나 카초로 승진하는 것에 70%나 80% 정도가 설명되지 않는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70%나 80%는 한국의 계장이나 과장에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50%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한국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비율입니다. 따라서 한국에 비해서 일본이 훨씬 더 체계적이고 강한 불공평한 승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강하게 의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그 직장 내에서의, 같은 직종 내에서의 승진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 그러면 그걸로 인한 임금은 얼마나 차이가 날까를 대강 계산해 봤습니다. 일단 이 밑에 있는 검은 선은 같은 관리직 안에서의 남녀 임금 격차 중에서 설명되지 않는 게 얼마나 됐는지를 계산해 본 겁니다. 같은 관리직 내에서 남녀 간의 임금 격차 중에 설명되지 않는 부분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10만 원,
많아야 50만 원 정도이고요. 또 같은 비관리진액 요 빨간 점선이 그건데 비관리직 중에서 남녀를 비교했을 때 설명되지 않는 임금 격차는 역시 한 50만 원 정도가 가장 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이 비관리직에서 관리직으로 승진하지 못함에서 오는 그런데 설명될 수 없는 승진에 따른 임금 격차는 보시는 것처럼 한 달에 2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로 계산이 되고요. 걱정스러운 일은 최근에 좀 더 약화되고 나빠지고 있는 상황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결국 한국에서의 그 남녀 직장 불평등은 직종 간 불평등보다는 직종 내 불평등이 압도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즉 여성분들이 관리직으로 승진이 굉장히 어려웠고 그러한 관리직으로의 승진의 남녀 차이 중에서 70%나 80% 정도는 설명할 수 없는 차이였고요. 추세를 본다 그러면 저희가 검토한 기간 중에서는 큰 차이 없이 똑같은 남녀 차이를 보였지만 최근 3, 4년간 경우에 따라서 도리어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점이었습니다. 정책 함의를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홍승화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본과 달리 한국은 지금 젠더 갈등이 굉장히 심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심한 젠더 갈등을 약화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제 생각에는 조금 더 그 차분하고 과학에 근거한 연구들이 좀 더 많이 이루어지고 그러한 연구들에서 나온 증거를 가지고 사회 전반에 걸친 토론하고 논의, 그래서 담론을 형성하는 게 조금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워낙 남녀 평등이 급하다 보니 한국에서는 젊은 남성들을 설득시키는 데 시간을 조금 덜 쓰고 급하게 정책을 좀 실행하는 면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또한 아까 홍성환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어퍼머티브 액션이 굉장히 효과를 보인 건 사실이지만 여전히 만약에 저희 결과가 맞다고 그런다면 한국 직장에서의 남녀 불평등은 거의 대부분이 직종 간이 아니라 직종 내에서 승진에 따른 불평등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좀 더 강하고 지속적인 어퍼머티브 액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감사합니다. 다양한 질문들이 받았는데요. 시간 문제로요. 이번 세션의 Q&A는 하나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야마구치 선생님과 그리고 염 선생님께, 그 교수님께 그 질문이 있습니다. 이게 한일 양국의 공통 과제로서는 남녀 임금 격차 이외에도 저출산이라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녀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은 저출산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두 분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 질문의 의도는 남녀 임금 격차의 해소가 저출산 해소에 동시에 이어지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떤가라는 질문입니다. 두 분 교수님께서 일본, 한국 각각 상황을 바탕을 두면서 그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야마구치 교수님, 감사합니다. 둘 다 한꺼번에 해결하는 방법은 남성을 가정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국제 비교 데이터를 보면 남성이 집안일, 육아를 하는 그런 그것을 많이 하는 나라면 그 출생률이 높다라는 그런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일본 데이터를 보면 첫애가
태어난 후 아빠가 아빠가 육아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런 가정에서는 둘째 이후가 더 많이 태어난다라는 그런 패턴도 있습니다. 물론 그 엄밀한 그 인과관계가 성립되는 부분이 없어서 시사점을 준다라는 레벨인데요. 지금까지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남녀 가운데 그 여성에게만 집안일 그리고 육아의 부담이 기울였었는데요. 그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많은 시책들이 제안이 되면서 그 중에 몇 가지는 그 여성이 슈퍼우먼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남성들이 가정에서 활약을 할 수 있게 한다면 여성의 가정 책임도 줄어들면서 결과적으로 남녀 간의 임금 격차도 줄어들면서 그리고 또 출생률에도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그런 그 기대를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침 그 케조 야마구치 선생님하고 제가 저출산에 관해서도 한일 비교를 한 연구가 있습니다.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조금 전에 다른 야마구치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첫째를 낳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워크라이프 밸런스였고요. 둘째를 낳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첫째를 낳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첫째를 낳아봤더니 남편이 많이 도와준 경우에는 둘째를 낳을 의도가 되게 많았고요. 첫째를 낳아봤는데 남편이 도와주지 않는 경우에는 둘째를 가질 의사가 확연하게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뭐 그 남성의 문제라기보다는 저는 일본도 비슷하다고 알고 있는데 일본하고 한국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근로 시간이 긴 나라들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남성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유효한 근무 시간, 그다음에 근무 시간 단축을 위한 국가 수준에서의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최근에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저출산 현상은 굉장히 복잡다단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단순히 남녀 평등이 된다고 출산이 얼마나 올라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회의를 가지고 있는 학자들도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국에서 많은 젊은 여성들은 직장에서 워크라이프 밸런스가 보장이 되고 직장에서 승진이 보장이 된다 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는 심지어는 클라이밋 체인지가 이렇게 와서 전 지구적인 위기가 오고 있는데 아이를 낳는 게 과연 무슨 의미인가라고 또 질문을 제기하는 여성들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성들에 대해서는 단순히 직장에서의 남녀 불평등이 해결된다고 해서 저출산이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 세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분 교수님 감사합니다.